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의 경우는 2회 연속 2월로 인해서 2월 금액만 10억이 넘어가는 회차로 1등 당첨 금액은 약 2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4회차의 1번 경기가 대한민국 대 체코의 경기로 금요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8시에 오픈이 되는 국내 배당을 참고해서 최종 픽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미리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기력에 대해서만 열심히 분석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픽 영상 쭉 들어보시고 금요일 오전 8시 이후부터 첫 경기가 시작하는 오전 11시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금요일 오전 8시에 오픈되는 국내 배당까지 확인을 하셔서 최종픽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34회차 최종픽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종픽 영상에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배팅맨 식구들 이상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입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14경기 쭉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배팅맨 가족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배팅맨 식구들 등급으로 변경 가입하셔서 멤버십 전용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만 클릭하셔도 손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고, 아이폰의 경우는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PC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한국 대 체코. 자,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황희찬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좌우 측면 공격 자원으로 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역시 홍명보 감독의 똥꼬집 3백이 불안 요소로 보여지고 있죠. 다만 경기 장소인 과달라하라 고지대 특성에 맞게 고지대 적응 훈련과 전술 보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한민국인데, 체코의 경우는 고지대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후반전 체력 싸움에서 한국이 우세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코우베크 감독의 체코의 경우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굴군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팀 스쿼드에서 무려 19명이 자국 리그 출신으로 이 중에서 10명은 슬라비아 프라하 소속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조직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압도적인 피지컬과 공중볼 싸움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코의 엔트리 중에서 190cm 이상인 장신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있다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딩뿐만 아니라 코소보와의 친선 경기만 봐도 수비에서 볼을 뺏자마자 바로 흘로제크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해주면서 흘로제크 선수 혼자 솔로 드리블 이후에 맞고 되절아 슛까지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펼쳐주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의 3백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한 방 쳐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봐오면서 쌍욕을 하고 답답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걸 망각한 채로 월드컵에서 체코랑 남아공 정도는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체코는 진짜 쉽지 않은 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고지대 적응을 마친 대한민국이 고지대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체코를 상대로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맞춰주고 후반전에 체코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득점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반 초반에 실점을 해버리면 체코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지대 적응이고 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캐나다 대 보스니아. 자, 제시 마칠 감독의 캐나다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강하고 정교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기조로
측면 자원의 스피드와 전술적 너비를 극대화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최근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면서 이 경기 중에서 6경기가 클린시트였다라는 점을 볼 때 수비의 짜임새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막 직전 캐나다 축구협회가 제시 마치 감독과 2030년까지 파격적인 계약 연장을 체결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캐나다 역사상 자국 영토에서 열리는 사상 최초의 남자 월드컵 본선 경기라는 점에서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받는다라는 점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르게이 바바레즈 감독의 보스니아의 경우는 견고한 두 줄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에 선굴군 역습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에딘 제코의 대갈박이 부록의 나이 40살로 아무리 늙었어도 살아있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방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슈투트가르트의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의 발끝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투톱이 보여줄 수 있는 공격 능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5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못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북중미 월드컵 하면 미국과 멕시코가 공동 개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도 공동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 대한 홈 응원발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스니아의 수비진들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캐나다의 빠른 측면 자원들에게 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의 승무에서 고민을 하다가 캐나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카타르 대 스위스. 자, 훌렌 로페테기 감독의 카타르의 경우는 4-3-3 전술 기반으로 과거의 단순한 역습보다는 짜임새 있는 짧은 패스를 활용한 점유율 축구와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최고의 크랙으로 뽑히고 있는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있는데 사실상 최근 3경기에서 상대팀이 퇴장이 나오는 경기가 2경기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는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고 주포로 불리는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있는데 알모에즈 알리 선수의 경우는 부상과 수술 여파로 올해 소속팀에서 소화한 시간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아일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돼서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다라는 점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로페테기 감독 이름빨 빼고는 현재 최근 경기력에서 너무나도 보여준 게 없는 카타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라티 야킨 감독의 스위스는 3-4-2-1 전술을 바탕으로 유럽 예선에서 4승 2무 무패를 기록했고 단 2실점만 허용하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유로 2024 8강을 이끈 전술적인 성숙도가 확실히 좋아 보이고 모든 포지션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분데스리가 같은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고 특히 중원의 사령관 그라니트 자카 선수를 필두로 한 공수 조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아무리 카타르가 아시아의 맹주라고 불리고 최고의 크랙인 아피프가 있다 아무리 연병을 떨어도 전 포지션이 빅리거 선수들로 구성된 스위스의 정교한 밸런스 잡힌 축구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카타르 감독인 로페테기 감독도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스위스의 레벨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역습 전술을 들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스위스가 골을 넣냐 못 넣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카타르의 무패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변을 잡기에는 카타르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보여서 저는 카타르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호주 대 튀르키예. 자, 토니 포포비치 감독의 호주는 실리주의의 5-4-1 로우블록 형태의 전술로 수비 안정감과 팀 밸런스를 극대화하는 실리주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들을 상대로는 철저하게 라인을 내려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지컬을 활용한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호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m에 달하는 호주 수비의 핵심 센터백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해리스타 선수가 돋보이고 튀르키예의 배후 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호주 축구의 미래 바이에른 뮌헨의 이란 쿤다 선수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빈첸조 몬텔라 감독의 튀르키예의 경우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유로 2024 8강 진출을 견인하면서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폭발적인 전방 압박이 무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공격 진영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호주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복귀 무대이기 때문에 자국 내 기대감과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의 인터밀란의 차라노글루 선수
선수가 날카로운 킥 능력과 조율 능력으로 호주의 밀집 수비를 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테크니션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아르다 귤러, 그리고 직선적인 돌파와 득점력이 좋은 벤피카의 아크티르콜루, 이름 힘드네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두 줄 버스 수비를 세우고 이란 쿤다 선수의 스피드를 살린 역습 한 방을 기대해봐야 될 텐데, 사실상 튀르키예의 공수 밸런스를 생각해본다면 찬스를 살리기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밴쿠버 경기장의 경우가 인조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패스의 속도와 바운드가 천연잔디와 달라서 세밀한 기술 축구를 보여주는 튀르키예 선수들이 잔디 적응에 좀 애를 먹는다면 호주의 두 줄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호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독일 대 퀴라소. 자, 율리안 나겔스만의 독일은 4-2-3-1 기반의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공격진의 유기적인 스위칭과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기본적인 선수 스쿼드가 너무나도 좋고, 특히 무시알라 선수가 독일의 실질적인 크랙 역할을 하면서 박스 안팎에서 좁은 공간을 무너뜨리는 드리블과 득점력을 갖췄고, 비르츠 선수는 확실히 리버풀에서 뛸 때보다 독일 국가대표로 뛸 때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레나르트 칼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해져서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 아산 웨드라우고 선수가 추가 발탁되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겔스만 감독은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어야 한다. 상대팀이 내려앉을 게 뻔하지만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30분 이내에 균열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 펠롬들은 확실하게 패버리는 다득점의 경기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첫 경기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대한민국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최고령 감독으로 연세가 78세로 퀴라소를 맡고 있고, 퀴라소의 경우는 네덜란드령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시나 유럽 하브리그에서 뛰는 이중국적 선수들이 대거 포진돼 있고,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역사상 영토와 인구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라소는 4-5-1 전술이나 5-4-1 전술을 사용하면서 두꺼운 두 줄 수비를 세우고,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롱볼을 통한 볼 경합과 세컨볼 획득 이후에 빠르게 전환하는 걸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가 독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두 줄 수비를 세워도 개 털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퀴라소는 2019년 이후 피파 랭킹 15위 이내의 강팀을 상대로 공식 경기에서 골을 넣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을 상대로 득점을 한다라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리고 독일이 2018년, 2022년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조별리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상대가 퀴라소라고 하더라도 얕보지 않고 아주 진지하고 아주 확실하게 처참하게 두드려 패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축구를 볼 때 이 나라한테 패배를 하면 축구팀 해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 소림축구, 깡패축구, 와사바리 축구, 하이킥 축구, 엘보우 축구를 하는 중국한테 패배한 나라는 축구를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3월에 퀴라소가 중국을 상대로 무려 2-0으로 패배를 했다. 이 말은 퀴라소는 이제 축구를 접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독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스웨덴 대 튀니지. 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스웨덴은 실리적인 3-4-3 전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전술적 실험 대신에 선수들의 직관적인 장점을 살리는 심플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요케레스 선수나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알렉산더 이상, 토트넘의 베리발, 브라이튼의 야시나야리, 리지의 구드문손, 뉴캐슬의 엘랑가, 아스톤빌라의 린델로프, 번니의 엑달 같은 프리미어리그 출신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몬테레이의 더운 기후를 고려해서 템포를 좀 늦추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 방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라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튀니지의 수비 블록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준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브리 라무시 감독의 튀니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젊은 자원들을 뽑으면서 기동력과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네이션스컵 16강 탈락 이후에 라무시 감독 체제에서 스쿼드를 많이 개편을 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잡았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튀니지가 예선에서 만났던 아프리카 팀들과 스웨덴이라는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스웨덴을 상대로 무승부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상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튀니지가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한다고 했을 때 스웨덴이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 준비가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경기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스웨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스페인 대 카보베르. 자,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의 스페인은 4-3-3 전술 기반으로 변칙적인 윙어를 활용해서 빠른 템포의 측면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측면 크랙 능력은 탑 클래스죠. 또한 스페인이 과거에는 짧은 패스와 횡패스 위주의 점유율 축구를 보여줬다면 데라푸엔테 감독의 패스 플레이는 측면의 윙어들을 확실하게 높게 올려버리면서 직선적이고 빠른 템포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 밸런스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스페인이고 본선 직전 친선 경기에서도 실험적인 전술을 쓴다라기보다는 기존 스쿼드로 조직력을 쌓아 올리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라민 야말 선수와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는 페루와의 친선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켜주면서 월드컵 본선 경기 직전까지 재활에 매진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무난하게 페루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스페인이고 베이스 캠프에서 재활 중인 선수들 모두 첫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 것이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템포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감독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풀 전력으로 스쿼드를 꾸릴 것으로 보이고 첫 경기라고 해서 느슨하게 플레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스페인입니다. 불비스타 감독의 카보베르데는 인구 50에서 6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월드컵 첫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예선 통과 당시 전 국민에게 임시공휴일을 선포했을 정도며 선수들의 애국심과 역사적 이변을 쓰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독 역시 스페인이라는 거함을 상대하지만 우리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생소한 나라이지만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에 퍼져있는 재외동포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스쿼드 대부분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자란 탄탄한 피지컬과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뛰어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본선 무대에서의 압박감에 실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는 무작정 페널티 박스에서 내려앉는 수비를 하지 않고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어서 바로 역습을 하는 축구를 즐겨 하는데 스페인을 상대로 중원에서 압박을 한다라는 건 그냥 공간을 내주겠다라는 소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탈압박 능력치 최고치를 찍고 있는 팀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공 뺏는다고 뛰어다니다가 체력만 날아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벨기에 대 이집트. 자,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벨기에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볼에 탈취한 뒤에 빠르고 유기적인 전방 타격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을 언더독이라고 낮춰 말하면서 월드컵 경기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고 데이터 중심의 분석보다는 선수들과의 직관적인 소통, 라커룸 분위기 쇄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로 대회 이후 다소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사마산 감독의 이집트의 경우는 4-2-3-1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유럽 출신 이중 국적 자원들을 대거 투입시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자국 기반의 끈끈한 결속력을 강조하고 있고 철저하게 무게중심을 뒤로 내려서 짜임새 있는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에 공격 시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기점으로 하는 직선적인 카운터 어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이 붙었을 때 저는 벨기에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폼이 너무나도 좋고 특히 맨체스터 시티의 제레미 도쿠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는 물론이고 크로스와 골 결정력까지 너무나도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무리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 기량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서 질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데브라이너 선수 역시 제레미 도쿠 선수와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스페인 국적을 고민하다가 벨기에를 선택한 21살의 신성 스트라이커 릴 소속의 마티아스 페르난데스 파르도 선수가 루카쿠 선수나 케텔라레 선수가 안 풀릴 때에 최전방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벨기에의 우세를 보고 있고 이집트는 사실상 살라를 기점으로 하는 공격을 펼치는데 살라 선수가 사실상 전성기의 기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최전방의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도 맨시티에서 선발로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벨기에의 우세가 예상이 돼서 저는 벨기에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감독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쓰레기 같은 경기를 보여줄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월드컵 본선인 만큼 대한민국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